다음으로 손지원 오픈랩 변호사의 토론을 듣겠는데요. 15분 내로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부터 계속 안내드렸지만 저희 토론문, 말씀하신 토론문은 다 저희 홈페이지에서, 오픈랩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앞에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에 관한 어떤 법률적 분석은 윤혜선 박사님께서 충분히 해주시고, 또 그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김민정 교수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런 법적인 문제가 어떻게 실제적인 폐해로 연결되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명예훼손죄, 모욕죄 고소 고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2015년 기준의 자료인데요. 명예훼손 고소 고발 건수가 약 25,000건, 그리고 모욕죄 고소 건수는 약 37,000건. 그래서 2007년부터 9년 사이에 일어난 거를 비교하면 일반 명예훼손은 1.5배, 사이버 명예훼손은 2.6배, 모욕죄는 무려 8.7배 가량 증가를 하였다고 합니다. 모욕죄는 하루 100건 이상의 고소 고발 사건이 접수가 되고 있다는 그런 보도 자료가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한국에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많이 이용되는 현실은 대중들 사이에서조차 나를 아니면은 혹은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런 나쁜 표현에 대해서는 응당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해서 개입을 해서 해결해줘야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진실을 말한 경우에도, 그리고 혹은 부정적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일상적인 행위만으로 누구나 하루아침에 형사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즉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전 국민을 전과자로 만들 수 있는 법제라는 그렇게 심플한 사실을 아시게 되면서 조금씩 인식의 변화가 일고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일단 명예훼손 법제,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법제 문제를 좀 분석을 하자면 많이 알려졌다시피 2018년 4월쯤에 법률가 330인이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촉구하는 법률가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법률가들이 이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성에는 공감을 하고 계신 걸로 생각이 되고, 어떤 이런 심오한 헌법적 분석으로 들어가기 전에도 뭐 이런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게 과도하다는 것은 이제 일반 국민의 법감정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이제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발언이면 뭐 진실 허위를 불문하고 일단 모두 형사범죄를 구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제 형벌 조항의 존재 자체로 인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위축 효과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적시된 사실이 허위든 진실이든 무조건 이제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에는 해당을 하기 때문에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적시된 사실을 허위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필요가 없죠. 근데 피고소인은 자신이 공표한 사실이 진실임을 증명해도 피의자의 신분은 당장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그래서 오히려 진실한 사실을 고발한 사람들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당하고 어떤 형사범죄의 피의자나 수사 대상에 대해서 그런 피해와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사람들은 이와 같은 위험을 부담스러워해서 진실한 사실을 말하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게 되고 있고요. 미투 운동 이제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미투 운동에도 상당한 위축 효과를 발휘를 했고, 사실 성폭력 가해자들도 최종적으로 고발자들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는 걸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본인들에 대한 폭로를 이제 초기에 진화하는 수단으로 이런 명예훼손 고소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이는 뭐 비단 미투 외에도 기업의 비리나 상사의 갑질, 권력자의 부정행위 등을 내부 고발하고 공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수가 겪고 있는 폐해로 보고요. 또 충분한 근거와 사실 확인을 바탕으로 한 기자들도 이런 고충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진흥재단의 조사 결과 기자 3명 중 1명이 소송을 경험해보고 2명 중 1명은 상대방으로부터 고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후속 보도를 자제한다고 합니다. 저한테도 실제로 상담을 요청했던 기자분 한 분이 이제 방송사 고위 간부의 그 성희롱 사실과 그거를 이제 실제로 거기 그 징계도 받으셨어요. 근데 그거를 보도했는데 뭐 전화를 해서 기사를 내려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지금 내가 쓴 기사에 거짓이 있느냐 그랬더니 다 맞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려라,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는 사례도 있고, 또 일반인들 역시 명예훼손죄를 우려해서 본인이 직접 경험의 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소비자 불만글, 소비자 후기글, 병원이나 레스토랑 등에 대한 그런 글을 실명으로
올리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는 나쁜 후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전략적 마케팅으로 보이는 어떤 칭찬 일색만의 글들만이 검색이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단순히 뭐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알 권리도 너무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는 결과를 발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나선 박사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익을 위한 적시의 경우 뭐 위법성을 조각하는 조항이 있는데 사실 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뭐 수사 단계에서 사실 이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는 않고 보통 뭐 기소, 불기소, 유무죄 판단에 이르러서 진지하게 고려되기 때문에 뭐 사후에 이런 요건들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내려져서 무죄가 난다고 해도 어떤 처벌 가능성을 사전에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고소 남발 자체가 제한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위축 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 공익 목적이라는 위법성 조약서가 소용이 없는 것은 이 개념 자체의 불명확성이나 추상성 때문이기도 한데요. 실제 판례를 살펴보더라도 한 피고인이 어떤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는 사장을 비판하는 사례, 그리고 또 어떤 제약회사 대리점에 대한 갑질을 고발하면서 제약회사를 비판하는 사례에서 법원이 실제로 공익 목적을 부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어떤 악덕 업주를 사회적으로 고발을 하고 압박하고 어떤 노사 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니면은 뭐 대리점의 갑질 고발로 이제 부조리한 관행을 개선 도모할 수 있다면서 충분히 공익성을 인정하여야 할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판례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단체 협상에서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압박을 했다. 아니면은 비방하는 취지가 주조를 이루고 있다. 아니면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성격 등을 따져서 공익성을 판단해야 되는데 이런 게 너무 과하다라고 해서 공익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적시된 내용의 해석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후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이 되는 그런 어떤 죄의 성부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는 그런 불명확한 개념으로 보이고 또 정보통신망법상의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는 구성 요건으로 이제 비방 목적을 판단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역시 이제 공익 목적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반비례 관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사실 12년 전에 미투 운동과 유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학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이제 대구 여성의 전화가 고발을 했던 사건인데 여기서는 대법원에서는 어떤 학내 성폭력 사건의 철저한 진상조사 처벌, 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익 목적이 있다고 판시를 했는데 이 사건의 원심인 전 판례에서는 어떤 범죄 사실의 공표, 성폭력과 같은 범죄 사실의 공표에 있어서는 어떤 충분한 증거나 조사 없이 실명 공개를 하는 것은 비방의 목적이 더 커 보인다 이러면서 유죄 판결을 했던 사례입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재판부가 판단을 해도 이렇게 신급별로 공익 목적이 이렇게 크게 해석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 관련자의 지금 명예훼손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오픈해서 담당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우리나라 이렇게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강제 조치가 너무 미비하고 이러한 제도의 미비로 인해서 양육권을 갖지 않은 부모 측이 쉽게 양육비를 주지 않는 관행 그리고 당장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서 이런 신상 정보를 적시해서 개인을 압박하는 최후의 수단을 쓸 수밖에 없음을 강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은 사실 양육비의 미지급 문제나 미혼모와 이혼 과정의 아동의 생존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목적에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은 이제 개인의 채무 불이행 문제다. 그리고 등재된 사람들이 공인이 아니라 사인이다. 뭐 이런 점에서 또 공익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 역시 이러한 취지에서 기소를 결정한 듯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서 어떤 양육비 미지급하고 있는 부모들의 명예를 위해서 그 행동의 부당함을 알리고 싶은 전 배우자들이나 아니면 이런 미성년 자녀들이나 지금 이런 활동에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이 형사처벌이 대상이 된다면 또 이거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아닐까 싶고요.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인해서 그래서 유독물질이 나온 식품이나 화학제품, 비위생적인 식당이나 의료사고가 난 병원 등에 대한 보도가 이제 유권기관의 판단 나오기
유권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익명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원칙적인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해당 업체의 실명을 몰라서 두려움에 떨어야 되고 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량한 업체나 사람들이 또 오히려 억울하게 피해를 보거나 의심을 받는 그런 또 결과가 이어지고 있고요. 미투 운동이나 뭐 내부 고발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의 우려 때문에 어떤 가해자를 특정함이 없이 만약에 비의 사실을 폭로하게 되면 이를 저지른 사람은 다른 주변인들한테 희석돼서 부정적인 평가를 면하게 되고 자신의 행동을 또 반성하고 교정할 유인을 얻지 못하게 되겠죠. 근데 선량한 주변인들이 억울하게 오해를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폭로를 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조직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뭐 이런 비난의 화살이 또 다시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또 생기고요. 그래서 진실을 적시함으로 인해서 침해받는 명예는 처음부터 그 사람이 가질 자격이 없는 어떻게 보면 명예겠죠. 이런 걸 허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런 허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폭로자, 제3자 그리고 국민들의 알 권리 이런 법익들을 희생시키는 것이 과연 균형적인 것인가라고 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세계적으로 어떤 국제 기준에 따르더라도 이게 많이 국제 기준에 위배되고 있으면 이제 다니엘 씨께서 말씀해 주셨고 심지어 허위사실일지라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과하다 이런 게 국제 기준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 근데 반론으로는 사실 과거의 성이력과 같은 어떤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 이를 제재하기 위해서 본질을 유지해야 된다는 반론이 있고 사실 이게 거의 유일무이한 반론의 근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이와 같은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해결돼야 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 형벌권의 행사가 어떤 1차적으로 개입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해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명예를 보호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헌법 제17조상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법으로 해서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걸 고려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죄를 유지할 근거는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이 감정 표명을 형사처벌로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더 심각합니다. 근데 어떤 구체적인 사실일지 적시가 없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이제 처벌을 하고 있는 게 모욕죄인데요. 이 구성 요건도 자체도 굉장히 추상적이고 불명확해서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몇 개의 모욕죄 판례들을 보더라도 타인에 대한 어떤 부정적 의사표시에 모욕죄를 인정하는 분명한 기준이나 일관성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어떤 하급심 판례긴 하지만 하급심 판례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쥐고 눈을 부릅뜨는 행위도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시를 한 사례가 있고요. 어떤 이런 불명확한 모욕 개념을 구성 요건으로 하고 있는 이 모욕죄도 상당히 이미 위헌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구체적인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라 개인의 감정을 표현한 것만으로 표현 대상이 된 어떤 그 타인의 타회적이고 외부적인 평가에 구체적인 위해를 끼친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러한 명백 현존하는 위험이 결국은 없고 일상적이고 경미한 행위를 형사처벌을 대상으로 삼고 있는 모욕죄는 이미 위헌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이게 앞에서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유엔 민권회에서 이제 이런 사실적 주장이 아닌 단순한 견해나 감정 표현에 대해서도 이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이미 선언을 한 바가 있고 유엔 표현의자의 특별보고관 전 프랑크 라리 씨께서도 한국 정부의 이를 지적을 한 바 있고 김인정 교수님 말씀해주신 사례로 이제 나경원 지금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그렇게 친일적인 행보를 비방하는 그런 용어들, 나배, 매국노, 국상 등의 악성 댓글을 제시한 170여 개의 아이들을 모욕 혐의로 지금 고소를 해서 진행이 중이고 이것도 이제 오픈넷에서 법률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검찰로 대부분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말씀하셨다시피 윈니성 박사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해서는 뭐 공익적인 목적 이런 것도 고려를 하고 있지 않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사회 통념상 인용되는 경미한 행위다라는 거에 해당이 되면은 위법성이 조각되는데 사실 여기에 판단된다고 경찰에서 판단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가 나온다는 지금 사례도 있고 근데 이런 공인이
굉장히 그리고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고위 정치인이 이렇게 추상적인 어떤 비하적 단어 사용만으로 국민들을 포괄적으로 고소해서 자기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여론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행태. 정말 지금 국제 사회에 계시는 대표분께서 알면은 굉장히 심각한 이런 사례들이 점점 한국에선 늘고 있다. 그리고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집회나 시위 중에 어떤 참가자가 진압 경찰에게 욕설을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모욕죄를 적용한 경우도 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의 사회적 평가 저하를 이유로 한 표현물 규제가 광범위할수록 이는 가장 사회적 평가에 예민한 공인들에 의해서 남용이 되거나 아니면 공인과 공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인 의사를 강하게 전달할 수단이 오로지 어떤 거친 의사표현뿐인 그런 힘없는 시민들에게 극할 끝이 향해질 확률이 높다는 점. 그래서 형사처벌 규정이 어떤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법적 평가를 떠나서 어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폐지되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것이 아닐까 싶고요. 또 한 가지 이제 토론을 위해서 질문을 드리자면 다른 나라에도 명예훼손죄가 이제 허위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많이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고 오히려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는 그런 게 있는데 해외 사회에서는 왜 이게 사문화되어 가고 있는지 혹시 아시는 패널들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아까 뭐 대립게임 1차전에서 말한 대립게임 처벌법이라든지 어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 역사 부정죄에 대한 이제 형사처벌 규정 도입 논의들도 그렇고 이런 어떤 나쁜 표현들에 대해서 자꾸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형사 의존적인 이런 분위기에 대해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최우수단성 그 국제 기준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사회적인 해악을 일으키는 어떤 정말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만 최우적으로 형벌 수단이 도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너무 쉽게 그런 논의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패널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이제 형사정책연구원에서 나오신 윤혜선 박사님의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토론 잘 들었고요. 근데 지금 잠깐 진행 상황인데요. 사항인데요. 지금 통역이 안 되는 법률 용어가 있어서 우선 또 여기도 법조인이 아닌 분들도 많을 텐데 우선 위법성 조각 사유 justification으로 통역을 해주시면 되고요. 구성 요건이 있고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는데 구성 요건은 이제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사실을 적시해서 남의 명예를 해하는 그런 사실을 적시하는 거를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거고요. 명예훼손죄에. 그리고 위법성 조각 사유는 그런 행위를 해도 그게 정당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법성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단계로 이제 이게 형법 용어인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서 앞에서 계속 말씀하셔서 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나라 형법은 그러니까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